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LA 시간으로 6시부터 시작되는 TV 토론에서 맞짱 대결을 벌입니다. 오늘 TV 토론은 마지막 대선 토론으로 6가지 주제로 총 90분간 진행되며 두 후보의 게임 체인저가 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제공하는 LA 카운티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 무상 지원금 프로그램의 2차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알렉스 비아누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최근 급증한 강력 범죄와 대선 전으로 우려되는 폭력이나 소요 사태에 대비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LA시에서도 조만간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있는 테스트 킷이 보급될 전망입니다. 최근 LA에서 코로나 팬데믹을 틈탄 재산세 사기가 성행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LA 카운티가 일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특수교육 학급의 경우 대면 수업에 허용되는 수용 인원을 1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미 제약사 길리어드 사이언스가 개발한 렘데시비르가 보건당국의 정식 사용 승인을 받았습니다. 미 대선이 약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 해커들이 미 정부기관과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 이 가운데 일부는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찍으라는 협박 이메일이 보내진 것과 관련해 정보당국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상원 법사위가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베럿 연방대법관 후보자 인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미 전역에서 인종차별 항의 시위를 불러일으킨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의 주범인 전직 백인 경찰관에 대해 법원이 상급 살인 혐의를 기각했습니다. 구글이 2025년까지 흑인 인력을 현재의 2배로 확대하겠다고 공표했습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기업 실적과 경제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으로 마감했습니다. LA 지역 내일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LA 지역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2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이상은 이 시간 주요 뉴스입니다. 이 시간 주요 뉴스는 공항에서부터 목적지까지 모바일 체크인과 첨단 공기순환 시스템을 통해 안전한 기내 환경과 여행을 제공하는 아시아나항공 제공입니다. 애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희정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이균호입니다. 2020년 10월 22일 목요일 라디오 서울 이브닝 뉴스 1부입니다. 일부 첫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오늘 TV 토론에서 맞짱 대결을 벌입니다. 이 다음 달 3일 대선을 12일 남겨둔 시점이자 애초 3차례 예정한 TV 토론의 대미를 장식하는 것입니다. 다만 지난 15일 2차 TV 토론은 트럼프 대통령이 진행 방식에 불만을 표시하며 보이콧을 해 이번 토론은 지난달 29일에 이어 실제로는 두 번째입니다. 오늘 토론은 테네시주 내슈빌의 벨몬트대에서 LA 시간 6시부터 생방송으로 진행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미국의 가족, 인종, 기후변화, 국가안보, 리더십 등 6가지 주제별로 15분씩 총 90분간 예정돼 있습니다. 주제별로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가 2분씩 먼저 답변하고 토론하는 방식은 1차와 같지만 2분 답변 시간에는 상대방 후보의 마이크를 끈다는 점이 차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1차 토론 때 바이든 후보의 답변 도중 수시로 끼어들어 토론이 난장판이 됐다는 지적을 의식한 듯 대선 토론위원회는 사상 처음으로 이 같은 조처를 했습니다. 역시 미국 대선 TV 토론은 막판 지지층 결집과 부동층 표심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지상 최대 정치쇼라고 불릴 정도로 다른 어떤 정치 행사보다 선거전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이 커졌습니다. 오늘 토론은 바이든 후보가 여론조사상 우위를 토대로 굳히기 전략에 들어간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막판 뒤집기를 노리고 있어 치열한 설전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상원 의원과 부통령 등 47년의 공직 생활을 한 바이든 후보를 기성 정치에 물든 구태 정치인으로 몰아붙이면서 과거 정책의 오류 등을 물고 늘어질 가능성이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바이든 후보의 아들인 헌터 바이든의 우크라이나 의혹을 토대로 도덕성 공격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이 반면 바이든 후보는 코로나19 대응 실패, 미 전역에서 벌어진 인종차별 항의 시위 사태 등을 고리로 트럼프 대통령의 무능과 실정을 파고드는 전략을 구사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 간 마지막 TV 토론을 앞둔 오늘 두 후보 모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음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미 대선 토론회는 두 후보가 토론회장에 도착하기 전 코로나19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마크 메도스 백악관 비서실장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토론회가 열리는 테네시주 내슈빌로 향하는 에어포스원 기내에서 검사를 받고 음성 반응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백악관 의료진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됐다고 직접 공개하지
입원한 지 열흘 만인 지난 12일 음성 판정을 받았다고 공개한 바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일 군 병원에 입원한 지 사흘 만에 퇴원하고 10일 공식 행사를 재개해 지금까지 거의 매일 노마스크로 전국을 누비며 유세하고 있습니다. 바이든 캠프도 이날 성명을 내고 코로나19에 대한 유전자 증폭 검사를 받았는데 바이러스가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더 힐도 백악관은 트럼프 대통령이 감염되기 전 마지막 음성 판정 받은 날짜에 대해 함구하고 있다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주 타운홀 행사에서 그가 1차 TV 토론 당일 코로나19 검사를 받았는지 기억나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의 오늘 밤 대선 TV 토론에서는 과거에 볼 수 없는 소품들이 등장을 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예방과 후보 간 발언 끼어들기 방지를 위해 대선 토론위원회가 이전에 사용한 적 없는 장치를 준비했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대선 토론위원회는 후보들의 발언 시간을 보장하려고 음소거 버튼을 준비했습니다. 6개 주제별 토론 첫 부분에 두 후보가 2분씩 자신의 정견을 먼저 발표하는데 이 시간만큼은 상대 후보가 중간에 끼어들지 못하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대선 토론위원회가 이 규칙을 마련한 것은 대선 TV 토론 역사상 처음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1차 토론 때 바이든 후보의 발언에 빈번히 끼어드는 바람에 토론이 엉망이 됐다는 지적을 감안한 조처로 보이고 있습니다. 음소거 버튼 작동은 토론 진행자인 NBC 방송의 크리스틴 웰커가 아니라 대선 토론위원회 직원이 담당합니다. 트럼프와 바이든 캠프 인사들은 시간 관리가 제대로 되는지 모니터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토론에는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사이에 투명 차단막인 플렉시글라스도 설치됩니다. 지난 7일 부통령 후보 간 TV 토론 때 등장했지만 대선 후보 토론에서 플렉시글라스가 사용된 것은 처음으로 코로나19 예방 조치에 해당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로컬 소식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속에 재정적인 어려움을 겪는 스몰 비즈니스를 대상으로 무상 지원금을 제공하는 LA 카운티 스몰 비즈니스 활성화 무상 지원금 프로그램의 2차 신청이 오늘 시작됐습니다. 관련 소식 정현호 기자가 보도합니다. 스몰 비즈니스 리바이탈리제이션 그랜트 프로그램의 2차 신청 접수가 22일 시작돼 오는 26일 월요일 밤 11시 59분에 마감됩니다. 수혜 대상은 LA 카운티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로 이번 2차 신청은 지난 1차 때와는 달리 LA 시내에서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스몰 비즈니스 업주들도 수혜 자격 대상에 포함됩니다. 직원 100명 이하 규모로 지난 3년 동안 연매출이 연간 $1,000만 이하인 업체가 대상이며 주정부로부터 영업 재개를 허가받은 업종이지만 LA 카운티 보건국 규정에 따라 지난 9월 4일 기준으로 영업을 재개하지 못한 업체들이 대상입니다. 신청자들은 코로나19으로 비즈니스 매출 감소 등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면 됩니다. 업체당 $3만 무상 지원금이 제공되며 지원금은 종업원 월급이나 비즈니스 운영 비용으로 사용돼야 합니다. 수혜자 선정은 추첨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LA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회는 이번 프로그램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비즈니스 영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와이너리, 미니어처 골프팍, 카트 레이싱 센터, 태닝 살롱 등 코로나19 취약 업종들을 중점적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마련됐다고 밝혔습니다. 프로그램 신청은 lacda.org로 하면 됩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정현호입니다. LA 카운티가 일부 코로나19 규제를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장애 아동들을 위한 특수교육 학급의 경우 대면 수업에 허용되는 수용 인원을 10%에서 25%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브루어리와 와이너리의 경우 더 이상 고객들의 예약을 하루 전에 받을 필요가 없게 됐습니다. 또 와이너리 영업 재개를 위해 음식을 서브해야 한다는 전제 조건도 없애기로 했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가 코로나19 재확산세로 인해 경제 재개 단계에서 가장 낮은 1단계인 퍼플로 다시 후퇴했습니다. 캘리포니아주 보건당국은 리버사이드 카운티의 코로나 관련 수치가 다시 심각해지면서 지난 20일자로 경제 재개 단계가 이같이 하향 조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최근 2단계인 레드 등급 이후 문을 열었던 일부 비즈니스들은 오는 23일까지 다시 문을 닫던지 야외 영업으로만 복귀해야 하게 됐습니다. 레드 단계에 문을 열었던 실내 영업 식당,
영화관, 교회 등이 이번 조치의 영향을 받게 된 것입니다. 또 이미 문을 열었던 학교들은 계속 수업 진행이 가능하지만 아직 문을 열지 않은 학교들은 카운티 보건당국에 웨이버를 신청해야 합니다. 지난 20일 기준 리버사이드 카운티 감염자 수는 10만 명당 9.1명이며 코로나19 확진 판정률은 5.9%로 기록됐습니다. 리버사이드 카운티는 앞으로 최소 3주 동안 다시 레드 단계로 승격이 가능할지 코로나19 관련 수치를 모니터해야 합니다. LA시에서도 조만간 주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코로나 테스트 결과를 알 수 있는 테스트 킷이 널리 보급될 전망입니다. LA 카운티 보건국은 오늘 열린 브리핑에서 다음 주쯤 해당 파일럿 프로그램의 세부 사항을 공개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보건국은 LA시와 USC가 파트너십 하에 LA 시민들이 신속하고 간편하게 코로나19 검사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왔으며 지난 2개월 동안 큰 성과를 거두어 식품의약청의 승인을 얻었다고 밝혔습니다. 다음 주에는 프레스 이벤트를 열고 상세한 소식을 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에릭 가세티 시장은 LA시가 추진 중인 코로나19 테스트 킷을 구급대와 소방국 혹은 학교를 대상으로 먼저 보급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는데 이번 파일럿 프로그램의 보급 규모가 얼마나 될지는 불분명합니다. 한인상공회에서 지난 20일 화상회의로 44대 4차 10월 정기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서는 세미나 분과위원회 제1회 웨비나 행사와 최근 타운에서 열린 한인 커뮤니티 이웃돕기 캠페인의 일환인 식료품 무료 배부 행사에 대한 사업 결과를 보고했습니다. 또 코로나19로 위축된 한인 상권을 살리기 위한 공익 캠페인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캠페인에 대한 사업 계획 논의도 이뤄졌습니다. 한인타운 상권 살리기 캠페인은 상공회의소 주관으로 LA 총영사관, 한인 시의원, 은행 등 한인기관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행사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오픈뱅크가 올 3분기 예금과 대출이 모두 성장하면서 좋은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오픈뱅크는 3분기에 360만 달러의 순이익, 주당 순이익은 23센트를 기록해 전분기 순이익 240만 달러에 비해 상당폭 늘었습니다. 예금은 11억 7천만 달러로 지난해보다 17.5%가 늘었고 순대출은 10억 6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0.9%가 늘었습니다. 자산은 13억 4천만 달러로 1년 전보다 16.3%가 늘었습니다. LA 한인타운 인근 윌셔 블루버드와 후버 스트릿에 조성되고 있는 시의회 10지구 브릿지홈 노숙자 쉘터가 이달 말 완공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시설 운영을 감독할 커뮤니티 자문위원회가 한인단체들이 대폭 포함돼 공식 구성됐습니다. LA 10지구 허브웨슨 시의원 사무실은 윌셔 블루버드와 후버 스트릿 교차점에 위치한 노숙자 쉘터 호프온 라파옙 브릿지홈 운영을 위한 커뮤니티 자문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밝혔습니다. 웨슨 시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자문위원회에는 LA 한인회 를 필두로 윌셔 커뮤니티 연합과 K타운 포올, 윌셔 코리아타운 주민의회, 메가더팍 주민의회, 램파트 빌리지 주민의회, LA 라티노 연합, 유나이티드 웨이 그레이트 LA 등을 포함한 총 12개 지역 단체가 포함됐습니다. 웨슨 시의원 측에 따르면 이 12개 단체에서 선정한 대표자 1명씩이 위원회의에 참석하게 됩니다. 이에 더해 노숙자 경험이 있는 주민 2명도 자문위원으로 포함됐습니다. 이들 한인단체와 지역단체들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정기 모임을 갖고 전반적인 쉘터 운영에 관여를 하게 되며 노숙자 쉘터가 한인타운 커뮤니티에 미칠 영향 등을 점검하게 됩니다. 웨슨 사무실 측은 총 72명을 수용할 수 있는 윌쇼 후보 노숙자 쉘터는 이달 말 완공될 예정이며 완공 후 빠른 시일 내 개소해 노숙자들이 입주할 예정이지만 아직 정확한 개소 날짜는 정해지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AT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LA지사가 올 하반기에 식품안전현대화법 교육인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합니다. 이 식품안전현대화법은 FDA가 수입식품 유통의 관리를 강화한 제도로 그중 수입식품 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는 수입식품의 수입자들에게 책임을 묻는 제도로 미주의 한국식품 수입업자들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AT-LA지사는 올해는 코로나로 인해 온라인으로 교육을 전환했으며 수입식품 해외 공급자 검증 제도 외에 FDA의 식품안전법 업데이트 내용, 신규 라벨링 규정, 식품 통관 절차 등 식품 수입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는 교육 내용을 추가해 진행할 예정입니다. 교육은 29일과 30일 이틀 동안 지정된 전문 자문기관을 통해 열립니다. 미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올해 대통령 선거를 열흘 남짓 앞두고 이 사전투표에 참여한 유권자 수가 벌써 2016년 대선 당시 기록을 앞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오늘 로이터에 따르면 선거 정보를 제공하는 미국 선거 프로젝트의 분석 결과 대선일을 12일 앞둔 오늘 약 4,766만 4천여 명의 유권자가 사전투표에 참여했습니다. 이는 2016년 대선 당시 전체 사전투표 4,701만 5천여 명을 웃도는 수치입니다.
또 4년 전 같은 시점을 기준으로 기록된 사전투표 수치의 약 8배에 달한다고 로이터는 전하고 있습니다. 이 단체 사이트에 따르면 지지 정당별 사전투표 비율은 민주당 50.9%, 공화당 26.6%로 민주당 지지층이 훨씬 적극적으로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대선의 투표 방법은 크게 우편투표, 조기 현장투표, 선거 당일 현장투표로 나뉩니다. 사전투표는 우편투표와 조기 현장투표를 포괄하는 개념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 속에 치러지는 올해 대선에선 선거 당일 감염이나 방역에 대한 우려로 투표소에 가기를 꺼리는 사람이 많아 사전투표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돼 왔습니다. 또 공화당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 조 바이든 대선 후보가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가운데 양측 진영은 지지층의 사전투표 참여를 독려해 왔습니다. 바이든 후보는 전국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앞서지만 주요 경합주에선 양측이 치열하게 경쟁하고 있습니다. 미국 선거 프로젝트를 운영하는 플로리다대 마이클 맥도널드 교수는 높은 수준의 사전투표 결과를 토대로 올해 대선에선 약 1억 5천만 명이 투표에 참여, 기록적인 투표율을 보일 것으로 예측했다고 로이터는 전했습니다. 이는 전체 유권자의 65%를 차지하며 1908년 이후 가장 높은 투표율이라고 로이터는 설명했습니다. 2016년 대선에선 1억 3,884만 7천여 명이 투표에 참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달 3일 대선을 앞두고 경합주에서 밀리는 것은 물론 우세가 예상되던 일부 비경합주에서도 고전하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반드시 이겨야 할 곳인 비경합주에서도 구멍이 생긴다는 뜻이지만 오차 범위 내 접전을 벌이는 곳이 다수여서 승부를 예단하기 쉽지 않다는 관측입니다. 지금까지 언론들이 대선 승부를 결정짓는 곳으로 분류한 경합주는 북부의 위스콘신, 미시간, 펜실베니아 등 러스트벨트 3개 주와 남부의 노스캐롤라이나, 플로리다, 애리조나 등 선벨트 3개 주 등 모두 6곳입니다. 선거 전문 웹사이트 리얼 클리어 폴리틱스가 오늘 각종 여론조사를 취합한 결과에 따르면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는 경합주 6곳에서 평균 49.4% 지지율로 트럼프 대통령 45.3%를 4.1%포인트 앞서 있습니다. 전체 선거인단 538명 중 이곳에 걸려있는 선거인단은 101명입니다. 11월 3일 대선은 엄밀히 말해 주별로 할당된 선거인단을 국민투표로 뽑는 선거입니다. 2개 주를 제외한 모든 주는 한 표라도 많이 얻은 후보가 그 주에 배정된 선거인단을 모두 가져가는 승자 독식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여론조사 흐름으로 볼 때 트럼프 대통령이 6개 경합주에서 밀리며 재선 고지를 위협받는다는 뜻이지만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비경합주에서도 철옹성이 흔들리는 듯한 조사가 잇따라 부담을 더하는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언론 보도를 취합하면 이들 6개 경합주 외에 선거전이 막판으로 접어들수록 접전이 벌어지는 주는 텍사스, 조지아, 아이오와 오하이오 등 4곳이 대표적입니다.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 후보가 대선에서 승리하면 연방 대법원 시스템을 손질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명한 에이미 코니 베럿 대법관 후보자의 가세로 연방 대법원 보수화가 심화하는 상황에서 이를 상쇄할 방안을 찾겠다는 의미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원 법사위는 민주당이 불참한 가운데 베럿 후보자의 인준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바이든 후보는 CBS 시사 프로그램 60분에 출연해 당선될 경우 현재 9명인 연방 대법관을 늘리는 안을 검토하겠냐는 질문에 당선된다면 내가 할 일은 학자, 헌법학자, 민주당원, 공화당원, 진보주의자, 보수주의자 등으로 구성된 초당파적인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 발언은 CBS가 본방송에 앞서 이날 일부 공개한 것으로 바이든 후보가 연방 대법원 개혁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을 한 것은 사실상 처음입니다. 다만 바이든 후보는 그것은 대법원 재구성에 대한 게 아니다라며 헌법학자들이 토론하는 많은 것들이 있고 위원회가 내놓을 권고안을 보길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바이든 후보는 지난달 29일 열린 첫 대선 후보 TV 토론에서 베럿 후보자가 상원에서 인준될 경우 연방 대법원 구성을 시도할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거부해 트럼프 진영과 일부 언론으로부터 비판을 받았다고 힐이 전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을 찍으라는 협박 이메일이 보내진 것과 관련해 미 정보당국은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란이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역공작을 펴고 있다는 주장인데 민주당은 편향적인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미 정보당국 수장들이 대선을 10여일 앞두고 긴급 기자회견을 열어 이란과 러시아가 미 대선에 개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Good evening. We would like to alert the public that we have identified that 2 foreign actors, Iran and Russia, have taken specific actions to influence public opinion relating to our elections.
이란과 러시아가 미국 유권자의 등록 정보 일부를 확보한 사실을 확인했으며 이를 통해 가짜 정보를 퍼뜨려 혼란을 유도하고 민주주의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려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최근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보내진 협박 이메일의 배후에 이란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We have already seen Iran sending spoofed emails designed to intimidate voters, incite social unrest, and damage President Trump. 경합 중인 펜실베니아와 애리조나, 플로리다의 유권자들에게 극우 단체인 프라이드 보이즈 명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투표하라는 협박 메일이 보내졌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낙선을 바라는 이란의 역공작이라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이를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제시되지 않은 가운데 민주당 측은 편향적인 발표라고 반발했습니다. 유권자에 대한 협박을 외부로만 돌리고 있다며 국내외를 불문하고 자유로운 투표를 위협하는 어떤 시도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습니다. 미 국가정보국과 FBI는 4년 전 대선처럼 러시아가 SNS를 통해 거짓 정보와 선전을 퍼뜨려 대선에 개입하는 일이 다시는 없도록 하겠다고 밝혔지만 이번 대선에도 외부 개입 의혹은 또 불거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동원입니다. 미 대선이 약 11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러시아 해커들이 미 정부 기관과 항공 네트워크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 이 가운데 일부는 뚫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AP통신에 따르면 연방수사국과 국토안보부 산하 사이버안보기관시설안보국은 이날 러시아 정부와 연계된 해커들이 최소한 지난달부터 미국 주 정부와 지방정부의 컴퓨터 네트워크, 항공 네트워크 등에 대한 해킹을 시도해왔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정부의 지원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이들 해커는 이를 통해 일부 네트워크를 뚫는 데 성공했고 이달 초 이들 가운데 두 곳으로부터 자료를 절취했다고 CISA는 설명했습니다. 러시아 해커는 드래곤플라이 또는 에너제릭 베어로 알려진 단체입니다. 이들은 2017년도에도 미국 전력 관련 시설 수백 곳을 해킹한 적이 있다고 AP통신은 전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해커들은 다음 표적을 노리고 있다면서 미국 정부의 정책에 영향을 주고 지방정부 기관들을 방해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만 이들은 국정이나 선거에 대한 정보가 해킹됐다는 증거를 제시하진 않았습니다. 존 레클리프 국가정보국 국장은 전날 러시아와 이란이 대선에 개입하려고 미국 유권자의 정보를 확보해 이를 악용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미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가을철 재확산 국면에 들어선 가운데 이 질환으로 사망한 사람이 또다시 하루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CNN 방송은 오늘 미국의 하루 코로나19 사망자가 1,100명을 넘겼다고 오늘 보도했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통계에 따르면 21일 사망자는 1,124명으로 하루 사망자 수로는 지난달 15일 이후 한 달여 만에 최대치입니다. 이는 미국에서 코로나19 신규 환자와 입원 환자가 증가하는 가운데 나온 것입니다. 통상 사망자 확대는 신규 환자가 늘어난 뒤 2, 3주의 시차를 두고 일어납니다. 21일에는 또 62,735명의 신규 환자가 나왔습니다. 주별 상황을 보면 31개 주에서 최근 7일간의 하루 평균 신규 환자가 그 전주보다 10% 이상 늘었습니다. 오하이오주에서는 21일 코로나19 사태 후 가장 많은 2,366명의 신규 환자가 발생했고 위스콘신주에서는 이날 코로나19 확산으로 긴급 가설한 야전병원에 첫 환자가 입원했습니다. 노스다코타주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환자가 하루 평균 101명씩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코로나19 사태 후 인구 10만 명당 신규 환자 수로는 미국 내에서 최고치입니다. 식품의약국 FDA가 백신의 안전성과 투명성 등을 검토하는 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백신의 안전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자리로 분석되는데 이르면 올해 안에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KBS의 보도입니다. 미 식품의약국 FDA가 독립적인 백신 전문가들로 구성된 패널을 소집했습니다. 개발 중인 백신과 관련해 출시 전에 안정성과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수 있는가를 논의하는 자리입니다. FDA는 종종 신약이 개발되기 전 이와 유사한 전문가 패널을 소집해 안정성 등을 집중 검토해왔습니다. 그런 만큼 코로나19의 확산을 막을 백신 개발이 임박한 것 아니냐는 전망을 낳고 있습니다. 현재 화이자와 모더나, 존슨앤존슨, 아스트라제네카 등 제약회사들은 이르면 올해 안에 코로나19 백신 개발을 완료한다는 계획입니다. 대부분 임상시험의 마지막 단계인 3상 시험을 진행 중입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대략 3만 명 안팎의 임상 참여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선 개발 백신 투여 그룹과 가짜약 투여 그룹으로 나눈 뒤 백신의 효능과 부작용을 정밀 파악합니다. 하지만 이런 단계가 남아있는 만큼
신속한 승인이 이루어지더라도 이르면 12월 중에나 백신이 나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미 대선에서도 코로나19 대응 평가가 주요 이슈로 등장한 가운데 갈 길 바쁜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 출시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Safe vaccines that quickly end the pandemic. It's ending. Normal life. That's all we want. You know what we want? Normal life.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로 인한 하루 사망자 수는 1,100명을 다시 넘어섰습니다. 지난달 이후 한 달 만입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금철영입니다. 지금 들어온 로컬 소식입니다. 오늘 알렉스 비아노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이 한인 언론사들을 초청해 기자 간담회를 열고 최근 코로나 팬데믹 속 급증한 강력 범죄와 11월 3일 대선 전으로 우려되는 폭력이나 소요 사태에 대비해 셰리프국이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관련 소식 이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22일 알렉스 비아노에바 LA 카운티 셰리프 국장은 오는 11월 3일 대선을 전후로 폭력이나 소요 사태 발생 가능성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늘어난 데다 최근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되면서 LA 일원에서 살인 사건이 늘어나면서 지역 치안에 대한 주민들의 우려가 늘어나면서 관할 지역의 치안을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국장은 최근 전국 곳곳의 투표소에서 투표 방해 행위가 잇따르면서 LA 일원에서도 투표소 주변에서 보수 진보로 갈라진 유권자들의 마찰이 폭력 사태로 이어질 수 있는 점, 그리고 대선 결과에 불만을 품은 주민들의 소요 사태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주민들 사이에 일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대선 전으로 관할 구역의 투표소, 투표용지 드랍박스 인근의 순찰을 강화해 만일의 사태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이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알렉스 비아노에바 국장입니다. I know during the election there's a concern also about civil unrest because no matter what the result, there's going to be one group of people that are going to be unhappy. Doesn't matter who wins, someone's going to be unhappy about it. So we have to guard for that, and we have contingency plans just for that purpose. 코로나 팬데믹이 장기화돼 주민들이 정신적, 경제적으로 피폐해진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 관할 구역의 살인 사건율이 지난해보다 21% 증가하면서 치안 부재를 우려하는 주민들의 목소리가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LA 카운티 셰리프국이 팬데믹 동안 관할 구역에 모바일 포스를 투입한 순찰 일원 증원으로 발빠르게 대처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LA 카운티 셰리프는 치안 강화와 더불어 팬데믹으로 인해 정신적으로 힘든 주민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셰리프국 차원에서 정신건강 개선을 위한 지원도 하고 있다며 도움이 필요한 한인들은 lasd.org를 방문하시거나 211번으로 문의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And same people with a sense of hopelessness, despair. We have resources for that for mental health. There's hotlines available, the 211 system. 한편 알렉스 비아노에바 셰리프 국장은 흑인 조지 플로이드 사망 사건 후 벌어진 시위 현장에서 기자 체포, 시위대의 강경 대응 등으로 셰리프국이 비난에 직면하면서 최근 LA 정계 지도자들과 LA 카운티 셰리프국 시민감시위원회로부터 잇따른 사임 압력을 받고 있습니다. 라디오 서울 뉴스 이은입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한국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에서 사퇴 압박을 받았을 때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끝까지 임기를 지키라는 메시지를 전했다고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누구를 통해 메시지를 받았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는데 청와대는 사실 여부에 대한 입장을 내지 않고 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수사 지휘권을 발동하며 윤석열 검찰총장과 충돌할 때마다 여당에서는 사퇴 압력이 이어졌습니다. 정치적 행동을 하려거든 검찰에서 나오라는 겁니다.
대검찰청 국정감사에 출석한 윤 총장을 향해서도 여당은 압박을 계속했습니다. 대통령과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나는 당신들 부하가 아니야. 나는 국민들하고 한번 논쟁을 해볼 거야.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됩니다. 이건 정치행위예요. 그거는 옷 벗으시고 정당에 들어오셔서 정치적으로 논쟁을 하셔야 됩니다. 야당은 윤 총장을 모욕 주기 위해 수사 지휘권을 뺏고 가족 사건까지 덮어씌워 찍어내려고 한다고 거들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민주적 통제라는 미명 아래 윤석열 검찰총장을 찍어내기 위해서 치졸한 방법의 수사지휘권 남용? 이거야말로 문민 독재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하지만 윤 총장은 스스로 물러나지 않겠다는 의지를 분명히 했습니다. 총선 뒤 문재인 대통령에게 끝까지 임기를 지켜달라는 메시지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총선 이후에도 민주당에서 사퇴하라 이런 얘기가 나왔을 때에도 적절한 그 메신저를 통해 가지고 흔들리지 말고 임기를 지키면서 소임을 다하라고 말씀을 전해 주셨습니다. 윤 총장은 할 일을 충실히 하는 것이 임명권자뿐 아니라 국민에 대한 책무라고 강조하며 여당의 압박에 밀리지 않았습니다. 거칠 문제는 아직 임명권자께서 말씀이 없기 때문에 또 임기라고 하는 거는 취임하면서 국민들과 한 약속이니까 어떤 압력이 있더라도 제가 할 소임은 다 할 생각입니다. 다만 청와대는 윤 총장 발언의 사실 여부 등에 대한 생각이나 입장은 밝히지 않았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발언 진위 여부를 확인하려면 말을 전한 사람을 찾아야 하는데 누군지도 모르고 찾을 생각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YTN 이승배입니다. 강기정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라임 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금품 수수 의혹이 불거진 것에 대해 이른바 윤석열 사단으로부터 미움을 받고 타깃이 된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강 전 수석은 자신의 결백과 함께 검찰의 음모론을 강하게 주장했습니다. YTN의 보도입니다. 법정에서 라임 자산운용 판매 중단 사태를 막기 위한 로비 명목으로 강기정 전 청와대 수석에 5천만 원을 줬다는 취지의 증언을 했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일주일 뒤엔 전관 출신 변호사의 회유와 협박 때문에 강 전 수석을 이 사건에 끌어넣었다고 미리 준비해놨던 자필 입장문을 통해 폭로했습니다. 강기정을 잡으면 보석재판 받게 해주겠다. 이건 정말 끔찍한 일이에요. 녹중편지라는 글을 보면서 더 큰 어떤 음모가 있구나. 이것의 음모의 작품은 검찰이 그렸구나. 검찰의 어떤 더 큰 시나리오에 움직인 김봉현이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면서 저는 이제 조각 맞춤이 좀 됐다. 이렇게. 강 전 수석은 추가로 청와대 근무 당시 조국 법무부 장관 수사를 두고 검찰 측과 있었던 작은 갈등이 이번 일에 작동했을 가능성도 언급했습니다. 조국 사건 때 윤석열 팀으로부터 확실히 미움을 좀 받기는 받았는 겁다. 오히려 왜 강 수석님은 우리 윤석열 총장님을 미워하십니까? 이런 표현을 항의성 표현을 제가 전달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렇지 않다. 나는 미워하는 게 아니라 제발 수사를 좀 하지 말란 게 아니라 조용히 하라 그런데 그걸 그냥 수사하지 말라는 이야기 아니지 않냐. 김봉현 전 대표가 갑자기 입장을 180도 바꾼 이유에 대해선 처음에 준비했던 시나리오가 설득력을 얻는데 실패했기 때문일 거라고 말했습니다. 이미 9월 21일 날 이걸 발송해 놓고 제 재판 법정 진술은 10월 8일 날이었단 말입니다. 여론이 강기정 수석과 이강세를 통한 김봉현 이 거리가 끊어지면서 아마 이 편지를 공개하는 쪽으로. 검찰은 김 전 회장의 법정 진술을 계기로 강 전 수석의 금품 수수 의혹을 수사하고 있고 강 전 수석은 결백을 주장하며 김 전 회장을 위증과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강기정 전 수석의 인터뷰와 함께 라임 옵투브 사태의 본질과 수사 주체에 대한 박범계, 장제원 의원의 토론이 이어지는 시사토크 알고리즘은 오늘 밤 11시에 방송됩니다. YTN 이경재입니다. 헬스 에브리데이.
커피와 녹차를 자주 마시면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들의 사망 위험이 낮아진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당뇨병은 소변에 당분이 많이 섞여 나오는 질병입니다. 인슐린의 분비량이 부족하거나 정상적인 기능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의 원인으로 발생하는 대사질환의 일종입니다. 당뇨병은 제1형과 제2형으로 구분됩니다. 제1형 당뇨병은 이전에 소아당뇨병이라고 불렸으며 인슐린을 전혀 생산하지 못하는 것이 원인이 돼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인슐린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제2형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 즉 혈당을 낮추는 인슐린 기능이 떨어져 세포가 포도당을 효과적으로 연소하지 못하는 것을 특징으로 합니다. 일본 규슈대학교와 후쿠오카 치과대학 등 공동연구팀은 제2형 당뇨병이 있는 사람 4,923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했습니다. 대상자 모두 20세 이상으로 평균 나이는 66세였습니다. 연구팀은 대상자의 건강 상태와 운동 횟수, 흡연 습관, 음주량, 수면 시간, 체질량 지수 BMI, 혈압, 우울증 증상 등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특히 커피와 녹차 섭취량을 포함해 식습관에 대해 구체적으로 파악했습니다. 사망률에 초점을 맞췄는데 평균 5.3년의 추적 연구 기간 동안 309명이 사망했습니다. 연구팀은 하루 4잔 이상의 녹차나 하루 2잔 이상의 커피를 마시는 것을 고섭취량 기준으로 삼았습니다. 연구 결과 하루에 1잔 이상의 녹차나 커피를 마시는 사람들은 전혀 마시지 않는 사람에 비해 사망 확률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커피와 녹차 두 가지를 모두 많이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률이 63% 낮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커피만을 놓고 볼 때 하루에 2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 41% 낮았습니다. 녹차만 하루에 4잔 이상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 40% 낮았습니다. 커피와 녹차를 모두 마시는 사람에게서 사망률이 낮아지는 효과가 가장 확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구체적으로 하루에 녹차 2-3잔과 커피 2잔 이상을 마시는 사람들은 사망 확률이 51%가량 낮았습니다. 미주 한인사회 쇼핑 트렌드에 새로운 변화가 시작됩니다. 미주 한인들을 위한 아마존 스타일의 홈쇼핑이 탄생했습니다. 최신 트렌드에 맞는 발빠른 상품 업데이트로 언제든 최신 상품의 쇼핑이 가능하고 까다롭고 엄격한 제품 선정을 통해 최상의 품질을 보장합니다. 인터넷이 어렵다고요? 친절하고 전문적인 고객 서비스에서 상담부터 결제까지 도와드립니다. 로그인 필요 없이 복잡한 주문 프로세스를 모두 없앴습니다. 이제 한국 제품 미국 내 쇼핑은 한국 홈쇼핑이 최고입니다.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대응을 위한 추가 부양책에 대한 기대가 이어진 가운데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 호조에 힘입어 상승했습니다. 오늘 뉴욕 증권거래소에서 다우지수는 전장보다 152.84포인트, 0.54% 상승한 28,363.66에 마감됐습니다. S&P 500지수는 전장보다 17.93포인트, 0.52% 오른 3,453.49에,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21.31포인트 0.19% 상승한 11,506.01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테슬라 등의 실적 호조, 실업지표 회복세에 투자 심리가 살아났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부양책 협상 낙관론을 다시 키워 지수는 점차 상승폭을 확대했습니다. 장 초반만 해도 재정부양책 협상이 여전히 안개 속이라는 인식이 강했습니다. 부양법안을 놓고 민주당과 백악관이 가까워지는 듯한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경기 부양안을 위해 올바른 일을 기꺼이 하겠다는 의지가 보이지 않는다며 다시 민주당을 비난했기 때문입니다. 다우지수는 장중 170포인트까지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도 기업 실적과 경제 지표는 호전된 것으로 나타나 증시 상승세를 뒷받침했습니다. 뉴욕 증시 전문가들은 부양책 관련 소식에 시장이 출렁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습니다. 국제유가는 미국의 추가 경기 부양에 대한 기대감으로 반등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섬 원유는 배럴당 1.5% 오른 40.64달러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런던 ICA 선물 거래소의 12월물 브렌트유는 현재 배럴당 1.8% 상승한 42.46달러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낸시 펠로시 하원 의장이 인터뷰에서 스티븐 무누신 재무장관과의 추가 부양 패키지 합의가 조만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혀 원유 수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커진 것으로 분석됩니다.
노동부가 발표한 지난주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78만 7천 건으로 지난 3월 둘째 주 이후 가장 적었다는 점도 유가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다만 지난주 미국의 휘발유 재고가 190만 배럴 증가하고 미국과 유럽 등 세계 곳곳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사태가 재확산하고 있는 것이 반등폭을 제안했습니다. 뉴욕 상품거래소에서 12월 인도분금은 온스당 1.3% 떨어진 1904.60달러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10월 22일) 목요일 오늘 밤과 내일 날씨입니다. 금요일인 내일은 오늘보다 구름량 늘면서 대체로 흐린 날씨 보이겠습니다. 낮 기온 오늘과 같겠습니다. 주말에는 오전에 흐리다가 차차 개겠지만 낮 기온은 조금 더 내려가겠습니다. 한편 토요일 늦은 밤부터 다음 주 월요일 아침까지 곳에 따라 약간의 이슬비 오는 곳 있겠고 일요일에는 낮 기온도 60도 중반대까지 떨어지는 곳 있겠습니다. 이처럼 서늘한 날씨는 다음 주 초인 월요일까지 이어지다가 화요일부터는 점차 예년 기온에 가까워지겠습니다. LA 한인타운의 내일 낮 최고 기온 73도, 밤 최저 기온 60도입니다. 오렌지 카운티 지역 75도, 63도, 벨리와 인랜드 엠파이어 지역 72도, 55도, 해안 지역의 내일 낮 최고 69도, 밤 최저 59도입니다. LA 지역 오늘 밤 약간 흐리겠고 오늘 밤 최저 기온 61도입니다. 한국 날씨입니다. 오늘 한국은 기온이 뚝 떨어지면서 매서운 가을 추위가 찾아왔습니다. 서울도 올가을 들어 가장 낮은 기온을 기록했습니다. 서울의 오늘 낮 최고 기온 화씨 55도, 밤 최저 기온 화씨 35도입니다. 한인 커뮤니티의 소중한 친구이자 생활의 동반자. 라디오 서울이 개국 28주년을 맞았습니다. 1903년 한인들이 하와이에 첫 발을 내디딘 이래로 미주 한인 커뮤니티는 지금껏 쉼없이 성장해 왔습니다. 부딪히고 좌절하고 힘겨울 때 우리에게 가장 큰 힘이 되어준 것은 서로를 향한 격려와 응원이었습니다. 한인 커뮤니티와 더불어 성장한 라디오 서울. 라디오 서울의 28년은 우리의 이민 역사와 맥을 같이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이야기를 담으려는 라디오 서울 방송은 우리가 함께 만드는 우리의 이야기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라디오 서울 1650. 청취자와의 소통만으로 기뻤던 1992년. 그리고 28년이 지난 지금 라디오 서울은 멀티미디어 그룹으로 거듭났습니다. 1992년 첫 방송을 시작한 이후 FM 라디오, 모바일 서비스를 거쳐 보는 라디오, 라디오 서울 TV, 라디오 서울 유튜브, 한국 TV 채널, 한국 홈쇼핑 등 시대의 변화와 애청자의 요구에 부합하는 미래지향적인 라디오 서비스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코로나19 바이러스가 가져온 세계적인 팬데믹은 우리의 삶의 방식을 바꿨으며 다가올 미래에는 더욱 진화된 방송이 요구될 것입니다. 이에 라디오 서울 방송은 다가올 새로운 시대를 대비하여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때와 장소를 불문하고 어떠한 기기로도 듣고 볼 수 있는 방송이 라디오 서울이 추구하는 N스크린 멀티 디바이스 방송입니다. 24시간 늘 깨어있는 방송, 눈과 귀가 함께하는 방송, AM 1650, FM 106.3 라디오 서울 방송. 미국 내 다양한 이슈를 생생하게 전달하는 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기분 좋은 아침, 반짝이는 하루를 선사하는 이영돈 선우의 좋은 아침, 좋은 하루. 나른한 오후 활력을 전하는 싱글벙글쇼와 라디오 콘서트. 빠르고 정확한 뉴스, 지구촌 소식을 실시간 전하는 모닝뉴스와 이브닝 뉴스. 한국 TV와 유튜브로 이원 방송하는 조희정의 한국 홈쇼핑 리뷰. 라디오 서울은 당신의 또 다른 가족입니다. 사람과 사람을 이어주는 방송, 들으면 행복해지는 라디오 서울. 지금까지의 28년이란 밑거름을 통해 앞으로 희망이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라디오 방송의 한계를 넘어 N스크린 방송으로 더 멀리, 더 높이 세상 보는 눈을 키우는 최고의 방송, 라디오 서울.